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 제2강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상태법 개정 과목 작성해 보셨나요?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1강에서 약간 설명을 누락한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부채는 뭐죠?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게요. 자본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순자산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보기에, 이런 보기에. 순자산의 뜻이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겠죠? 얘 일로 가면 자본. 그래서 대부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1강에서 누락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도 한번 써주시고 재정과 명세서 개정 과목도 한번 써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썼냐면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각 개정 과목들을 한번 볼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캐시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들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의 대성충당금들이 각각 있고요. 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전극금, 선급비용, 가지기금, 선납세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각 개정 과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바로 뽑으면 되죠. 현금화되고 보통예금도 바로 인출하면 되고 당좌예금은 수표로 얘기하는 건데 수표도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자, 단기금융상품 볼게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하는 것들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단기금융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년 만기 정기 예금 또는 1년 만기 정기 적금.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얘는 별표 빵빵빵 치셔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거의 일종인데요. 유가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유가 증권이라고 해요.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유가 증권에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요거는 K-갭 기준이에요. IFRS 기준은 다릅니다. 2018년부터 기준서가 개정이 됐는데 전산세무회계는 K-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가 붙었죠. 그래서 회계에서의 단기는 뭐다? 1년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1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1년 이상인 거는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해요.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똑같은 1년 이상인데 매도 가는 증권은 1년 이상 보유하는데 내가 언제 매도할지 몰라요. 만기 보유 증권은 그게 아니에요. 만기까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수가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매도하는 증권을 분류를 하고 채권 같은 것들은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이렇게 좀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얘는 유동이고 얘는 뒤에 살 건데 얘는 비유동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보세요.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떻게 하냐면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500원이 들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5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가 5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 500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평가라는 거래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도 공정가치평가를 하는데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액 손익으로 뗀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얘기하면은 비용 또는 손익 처리한다 그래요. 매도하는 증권은 공정가치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빼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를 한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다. 체크하시고요. 자, 만기보유증권은 뭐 상한가 원가 그래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가치는 이런 거예요. 자, 주식을 샀어요. 내가 주식 뭐 1월 3일 날 500원에 샀는데 12월 30일 날 결산할 때 보니까 얘가 7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의 공정가치는 700원이죠. 그렇죠? 이 500원과 700원의 200원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이면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처리하면 되고 매도하는 증권이면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의 판매, 상품, 제품,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또는 바들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바들어음은 어음으로 받을 거면은 바들어음이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출금. 자,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그래서 차량 매각 같은 것들 하게 되면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된 금액 조금 어렵죠? 나중에 결산 파트 가서 실기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자 수익이 있어요. 자, 단기 대여금.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얘기합니다. 자, 선급금, 원재료 등을 매입하기 위해 먼저 지급한 금액.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자, 선급 비용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경과분으로서 1년 이내 비용으로 되는 것 조금 어렵죠? 예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료가 있는데 자,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1년짜리 보험을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30일 결산일을 자르고요. 총 보험 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자, 12월 30일 결산일을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 비용에서 보험료라는 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선급 비용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총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 120만 원 중에 내년 거 12월 30일 지난 3월 31일 이 3개월치 거는 보험료가 아니죠.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수정분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4월 1일 날 회계 처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험료가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0만 원이겠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개월 동안에 있는 것들만 보험료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3개월치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12월 31일 날 선급비용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 그래서 보험료 120만 원 발생한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니까 보험료 얼마 남았겠어요? 90만 원 남았겠죠? 그래서 90만 원만 인식이 되는 거고요. 자, 3월 31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역분계 친다 그래요. 요거를. 이 기존의 분계를 반대로 치는 거죠. 역분계를 쳐서 보험료 30, 선급비용 30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 보면 선급비용 30만 원 얘네들이 없어지죠. 없어져서 살라지는 거고 얘는 처음에 90만 원이 되는 거죠. 30만 원이 깎여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험료는 토탈 120만 원 발생됐고 현금도 보통 예금도 120만 원이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선급비용. 선급비용 방금 했죠.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실제로 지출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지급금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출장비 같은 거를 직원이 출장비 갈 때 일비를 줘요. 뭐 하루에 뭐 5만 원 쓸 수 있게끔 5만 원 주는데 그 직원이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뭐 2만 원은 교통비 쓸 수도 있고 뭐 만 원은 식대를 쓸 수도 있고 또는 5만 원 전부 다 숙박비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해서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모를 때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나중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다시 원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네. 자, 선납세금이에요. 미리 납부한 세금.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자 수령 시 원정 징수한 소득세나 주민세 또는 중간 연납한 법인세들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할까요?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이자 수령 시 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중간연납 법인세들이 전부 다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다 해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기말에 법인세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의 소득세와 주민세와 중간연납 법인세 낸 거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실제 금액이 법인세 세금 낼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선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좌자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그쵸? 영업활동이 뭔지 1강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네,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거, 상품이나 제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과정,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제공, 만들고 있다, 제공품. 그리고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될 자산, 그래서 원료를 넣어서 가공을 해서 제공품으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상품이나 제품으로 분류를 하고요. 제조 과정에 있는 거는 제공품,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된 거는 원재료. 그래서 제공품과 제품은 원가 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원가 회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있어요. 뭐 다른 계정들도 많아요. 뭐 저장품도 있고, 뭐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이렇게 4개만 적어봤습니다. 전산세무회계에서도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과 제품. 자, 상품은 뭐냐면 가공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중개상이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파는 거죠. 그 중간 마진만 남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 제품은 뭐냐면은 제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조 과정을 거치려면 보통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설비가 있어야 되죠. 공장도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제품은 나의 설비나 제조 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산들을 가지고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들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은 알아둬야 될 게 크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있고 평가손실이 있어요. 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뭐냐면 자산을 만들다가 감모가 돼요. 원가회계에서 다시 나올 건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적합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장부가액과 시가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만 하세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나오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들어왔죠. 자, 요거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데 요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투자 부동산이 있는데요.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앞에 당좌 자산에서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얘는 유동이었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1년 이상인데 얘는 1년 이상인데 팔지 안 팔지 모르는 거, 얘는 만기까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은 둘 다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지만 공정가치 평가를 매도가능 증권은 합니다. 그래서 고정가치 평가를 해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얘는 계정 분류가보다 기타 불가순이익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투자 부동산은 뭐냐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회사도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이나 뭐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현금이 많은데 근래에 들어서 뭐 투자할 계획도 없다. 그럼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럼 뭐 정기 예금을 넣어서 단기 금융 상품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유형자산입니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인식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설비를 사가지고 설비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돼요? 그 설비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팔았으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의 구입 가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가 생산하는 것들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자산이 되고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중기 자산. 다른 것들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뭐 시설장치도 있고 공구화 기구도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뭐라 그랬죠?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을 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단골 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운송비, 설치비, 수수료, 세금, 그리고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뭐예요? 내가 테스트로 생산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 등의 매입액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할 때 국공채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 비용 발생한 것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차량을 사지 않았었으면 국공채 매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청소하는 거. 그 뭐 설비를 샀는데 이 설비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그 장소가 더러워요. 그럼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청소 비용들은 꼭 기계장치가 들어오지 않아도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소요되는 원가, 대표적인 게 광고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 측을 대상으로 한 영업한 원가도 당연히 안 되고, 기타 관접 원가, 관리비 같은 것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이 기계장치에 정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 기계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머릿속으로 하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문을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문제풀이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유형자산 문제, 단골 문제 두 번째,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자산의 원상 회복 또는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그래서 회계 처리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파손된 유리창의 교체,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소 연장 등의 지출. 그래서 회계 처리는 자산으로 하는데요. 얘가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의 설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또는 설비, 기계 같은 것들의 개량, 확장, 증설 같은 걸 하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도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출이 일어났는데 이 지출이 뭐 단순히 소모품 교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어링 같은 걸 교체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익적 지출이 되고요. 이 자산의 가치를 늘려준다. 개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증설하는 것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도 정말 이 지출로 인해서 이 인식 요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동차 타이어 교체한다고 이 유입될 가능성 높아요? 높지 않죠. 네, 이렇게 항상 요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감가상각법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크게 세 개만 추려봤어요. 정액법은 내용 연수 동안 상각비를 일정하게 인식하는 거, 정류법은 매 기간 장부가액의 일정한 상각률을 곱함. 그래서 상각률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각률을 가지고 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예정 조업도 또는 예정 생산량에 근거해서 하는 것들이 생산량 비례법인데, 생산량 비례법으로 해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광업. 광업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석탄캐는 이런 것들은 광업들은 다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은 무니까 뭐예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요건은 얘는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세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개별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이 안 되면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 무형자산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제3자가 그 효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개발비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써서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죠. 제3자가 효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 유형자산과 동일하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기출 유형 추세 자체가 매번 바뀌긴 하지만 요새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크게 이렇게 있어요.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자산권, 기타의 무형자산. 그래서 개발비는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얘는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개발비는 뭐가 나오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른 회계 처리가 달라요. 자, 연구 단계는 내가 연구만 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 연구 단계에서는 이게 정말 연구를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연구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연구 단계가 끝나고 이거 조금만 개발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단계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산 처리해서 계정가액 뭘로 쓰느냐면 개발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장난쳐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자산 처리한다. 또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비용 처리한다. 또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자산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그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손익 가지고 얘는 뭐 자본으로 인식하냐. 그쵸? 기타 부가손익 누계액이 자본이니까요.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그래서 이런 키포인트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다 이런 포인트로 이런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직접법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비를 직접 차감할 표기. 그래서 상각을 할 때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은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간접법은 무형자산 상계누계액을 별도로 표기. 그래서 이렇게 상각하는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인데요. 시험 문제 요것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요거는 이제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제를 넣어봤습니다. A사는 2017년 1월 1일에 6천만 원의 보통 예금을 지불하고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다. 2019년 7월 1일 날 4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취득 시, 결산 시, 매각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내용 연수 5년의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2017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2017년 12월 31일 날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겠고, 2018년 12월 31일 날도 감가상각비 인식하시면 되고, 2019년 7월 1일 날 매각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7년 1월 1일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분기를 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부터 치시면 돼요. 자, 보통 예금 지불했죠. 여기에는 제가 부가세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부가세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6,60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산이 나가면서 자산이 또 증가했네요. 기계장치 얼마? 6천만 원의 취득. 그리고 부가세 600만 원.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 자, 감가상각비 1200,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1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12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 자, 정액법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해요. 저희 취득가액 얼마였지? 6천만 원.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리고 몇 개월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2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내용연수 5년 나누고 12개월 나누는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1개월에 상각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개월의 상각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다시 10일을 곱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8년 12월 31일도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019년 7월 1일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상각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019년 7월 1일 날 매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상각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인식하시면 돼요. 취득하는 달에 상각비는 상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600만 원. 요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곱하기 뭐를 하면 되겠어요? 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감가상각 분계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019년 7월 1일 4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각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예금 수령했으니까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와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400만 원. 돈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만약에 외상으로 매각했으면 뭐예요? 미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할 때는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부터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예금 4,400 들어온 거 먼저 인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부가세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가액, 기계장치에 얘는 뭐야? 취득가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2017년 1월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6천만 원. 얼마에 취득? 6천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뭘 넣냐면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요. 요거는 제가 좀 문제를 어렵게 넣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보통 알려줘요. 어디까지? 세무 2급까지. 세무 1급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1200 더하니까 2400에 600 더하니까 3000.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0을 어떻게 해요? 반대에 넣어줘요. 얘 어떻게 해요? 자산이 증가,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이 감소되니까 취득할 땐 차변에 넣었던 거 팔 때는 대변에 넣어주고요. 얘는 거꾸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더하면 얼마예요? 7,400. 더하면 얼마? 6,400. 1,000만 원이 비네. 1,000만 원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치고요. 자,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장치 6천에 취득했어요. 그쵸? 상각비 얼마 있어요? 1200, 1200, 600. 그러면 상각비 얼마예요? 3000이죠? 그러면 기계장치 6천에 샀는데 3000만큼 상각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남았어요? 장부가액 3000 남았죠? 근데 얼마에 매각했어요? 4000에 매각. 3000짜리를 40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1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